자, 이제 42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1번 부동산 경기는 항상 좋기만 한가요? 항상 나쁘기만 한가요? 변하면서 움직이나요? 변하면서 움직이죠. 이게 부동산 경기 변동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지점을 정점, 가장 낮은 게 저점. 그래서 저점부터 정점까지를 진폭. 그리고 저점부터 다음 저점까지를 주기라고 하죠. 주기. 그래서 부동산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주기도 좀 더 길고 진폭도 더 크다는 얘기 했었죠. 일반 경기보다. 그래서 주기가 약 2배 정도 더 길어요. 그럼 이제 괄호 1번. 경기순환, 의미.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를 의미한다.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게 주택.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택 건축 경기. 상공까지 포함시키면 광의의 부동산 경기. 토지까지, 택지 분양 실적까지 포함시키면 최강의의 부동산 경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경기 순환의 순서를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상향시장에서 시작을 했다면 정점 때리고 후퇴해서 하향시장으로 처박히고 저점을 때리고 다시 회복된다. 그리고 다시 상향시장으로 가겠죠. 그때 중요한 건 이 경기 변동의 주기에는 안정시장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정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안정시장은 불황이 강한 국면의 시장이었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적정 규모의 주택, 도심지의 목조원 점포. 그래서 얘는 실수요에 의해서만 지탱되기 때문에 가격의 급락, 급등이 없는 안정적인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주기의 영향을 받긴 받지만 주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었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 경기순환의 용어에 주기, 진폭, 정점, 저점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주기 부분의 2배 정도 길죠. 그 다음 3번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시간적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간다면 선순환, 같이 가면 동시순환, 뒤에 따라가면 후순환, 반대로 가면 역순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개념이 기억나시면 되고 43페이지의 괄호 4번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의 별표 하나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되는 게 계절적 변동이었죠. 대학가 하숙초는 방학 때가 되면 빈다.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게 계절적 변동. 그 다음 중장기적 변동은 개발이나 재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 이게 추세적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50년 이상 동그라미. 그 다음 무자의적 변동의 별표 둘. 얘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무자기적 변동이었습니다. 자연재해 예측 불가능하죠. 지진, 홍수 등. 근로자의 파업, 전쟁, 혁명, 정부 정책의 동그라미. 정책 변화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정부의 2월 14일 정부 정책은 계절적 변동에 해당한다 그러면 걔는 X죠. 정책이니까 무자기적 변동이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 단순, 명료,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되더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경기 측정 지표에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뭐고? 건축량. 건축량, 동그라미 1번 건축량의 별표 2개. 그때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한다 기억나세요? 선행하고 동행하고 후행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그래서 허가량은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선행하는 지표.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건축 경기가 좋은 거네요. 얘는 동행 지표. 그럼 건축 완공량은 후행 지표였죠, 여러분. 근데 건축량은 많은데 미분양, 재고량이 많으면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경기는 좋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자재별, 용도별, 연면적별 건축 허가량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럼 건축량이 늘면 거래량 증가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도 중요 지표에 속해 있었고
그런데 주의하실 건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존 것들이 팔려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 부분은 취득세, 등기실적 등으로 파악하는 거고. 됐죠? 그 내용. 그 다음 3번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가격이 변동되나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경기는 무조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었죠. 그래서 만약에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건축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반드시 건축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건축 경기가 좋아진 거냐면, 자, 절 보세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유효 수요가. 그랬더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많이 짓겠네요. 그럼 건축 경기는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가격의 상승에 따라.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의 기타 지표에 얘는 별표 하나 쳐두시고 한번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공가율은 빈 집의 비율인가요? 그럼 공가율이 낮을수록 경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미분양 재고량이 적을수록 많이 팔려나갈수록 경기가 좋은 겁니다. 주택금융지원이 강화될수록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 증가하겠죠. 임료 수준이 높을수록의 동그라미. 임료 수준이 높으면 임대인이 이익을 많이 누리는 건가요? 그럼 신규 공급자가 증가하겠죠? 네. 그럼 신규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많이 지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경기는 호황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반대로 임료 수준이 낮으면 기존의 임대인도 이익을 못 누리니까 신규 공급이 줄겠죠. 그럼 신규 공급이 줄면 당연히 건축은 많이 이루어진다, 적게 이루어진다? 적게 이루어지겠죠. 어차피 지어봤자 안 팔릴 거니까.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 측정 지표의 한계. 전체 시장과 부분 시장이 괴리되어 있어서 전체 시장은 경기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부분 지역 시장은 경기가 매우 나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국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한 지역 시장, 예를 들어 지방의 소도시의 경우에는 건축 경기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체크 하나. 전체 총량에서 거래량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작죠. 네. 그래서 거래량은 아까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건축량이 많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기존 것들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3번에 공급의 장기성으로 착공과 준공의 시간차가 매우 크더라. 그 내용.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또 크죠. 그리고 주택 경기 변동의 지표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동행지표의 별표 하나.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고 거래되는 그 순간 공인중개사인 우리는 부동산 경기가 좋은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은 취득세, 등기, 등록, 실적을 보고 알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납부 실적을 보고 알 수 있겠죠. 징수 현황을 보고 이 문제 선행과 동행과 후행을 건축 허가, 완공, 착공량을 뒤집어서 문제 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 저를 보세요. 허가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하죠. 순서가. 그럼 앞에서 가고 같이 가고 뒤에 따라가죠.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이 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비교를 해두십시오. 그 다음 44페이지 3번 부동산 경기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별표를 2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주기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죠. 진폭도 커요. 그럼 진폭이 크다는 건 정점은 더 높고 낮고 높은 건 더 높고 낮은 건 더 낮겠죠.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가 돼야 되는데 얘를 바꿔서 정점은 더 낮고 저점이 더 높다 그러면 진폭이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주의를 꼭 해두시고 그 다음 순환 국면은 여러분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 규칙적이고 명확하면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명확히 보이는 저점에 사서 명확히 보이는 정점에 팔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손해보는 이유는 저점이라고 해서 샀더니 더 떨어지고 정점이라고 해서 팔았더니 더 올라가고 그래서 다음에는 정점이라고 해서 안 팔았더니 정점이었고 불규칙, 규칙? 불규칙, 명확, 불명확, 불명확하다. 그래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순환 국면이 산으로 올라갈 때는 여러분 서서히 올라가나요?
올라갈 때는. 그래서 회복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후퇴는 정점에서 굴러떨어지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측으로 경사가 진 비대칭 구조였다. 우경사 비대칭 구조였죠. 일반 경기에 비해 회복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후퇴가 급격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부분시장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3.1 만세 운동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나요? 전국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도 지역에서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그 얘기고. 3번 우리가 아는 평균은 다 무슨 평균한다? 가중평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서울과 만약에 도시가 안산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서울과 안산 중에 어디가 더 크죠? 서울. 이렇게 두 도시밖에 없다면 서울은 건축 경기가 좋아요. 안산은 건축 경기가 만약에 나빠요. 그러면 좋고 나쁘니까 산술 평균에서 얘는 중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서울에 좋다에는 무게를 더 실어줘야 될 거잖아요. 크기가 더 크니까. 그래서 무슨 평균으로 구한다? 가중평균치. 그래서 전국의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수치는 각 지역시장 경기 변동 수치의 무슨 평균치이지? 가중평균치이지 산술평균치 절대로 아닙니다.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 일반 경기와의 시간적 관계가 있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하나, 동그라미 3번도 별표 하나.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모든 투자분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맞죠? 여러분,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모든 투자분의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럼 주택은 비수익성 부동산이죠? 그럼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주택에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주택 수요 감소, 주택 가격 떨어지겠네요, 상대적으로. 그럼 주택 가격 떨어지면 주택을 많이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으니까 주택 건축 경기는 줄어들죠.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반 경기와 주택 건축 경기는 역순환하죠. 반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일반 경기가 호황이면 물건이 잘 팔리니까 물건을 팔기 위한 건물, 상업용 건물과 물건을 만들기 위한 건물, 공업용 건물의 수요 증가하네요. 그럼 상공의 가격이 올라가죠? 상공의 건축 경기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일반 경기와 상공은 동시순환, 역순환? 동시순환. 그래서 주택과 상공은 결과적으로 역순환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기억 꼭 해두시고. 타성기간은 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게 타성기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별표를 3개 치시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이 부분이 포인트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각각의 시장 국면별로 매도인 중심인지 매수인 중심인지, 가격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초과 수요인지 초과 공급인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해볼게요. 우리 이렇게 연습했었죠. 상향시장은, 자,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손 흔들어 보세요. 내리시고. 자, 몸 상태는 아주 좋죠, 오늘. 자,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걸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상향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죠? 사겠다는 사람이 많겠죠?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죠. 그럼 초과 수요끼리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누가 힘이 세다? 파는 사람은 느긋하죠. 왜냐하면 좀 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매도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한다, 늦추려고 한다? 거래 성사를 늦추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주도권을 매도인이 지겠네요. 그러니까 매수인 중시 경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활동을 할 때는 이때는 매도인을 잘 모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중개사를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중개를 할 때 언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잘 모셔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상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이것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의 가격보다 새로운 거래 가격은 더 높게 거래된다? 그럼 기존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에 상한가다, 하한가다? 하한가로 작용한다? 이거 기억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또 들어가 볼게요. 후퇴시장이랍니다. 후퇴시장 가격 하락이네요.
그럼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이것만 먼저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기존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그것보다는 낮게 거래될 거니까. 그럼 후퇴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후퇴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많겠죠? 초과 공급. 그럼 누가 힘이 세다? 수요자. 매수자가 힘이 세겠네요? 매수인 중시 영향을 떼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것만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페이지 내용까지 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하한가인지 상한가인지 그 부분에 체크를 다 해드린 거죠. 비교를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상향시장과 하향시장 부분에는 또는 기준가라는 게 없는데 지금 보시면 회복시장과 후퇴시장에는 또는 기준가라는 거 있는 거 보이세요? 차이가 미세하게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상향시장과 하향시장은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이 기준가로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되는 시장에서는 회복은 서서히 진행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가액이 기준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 내용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의 첫 번째가 회복시장이죠. 떨어지는 것의 첫 번째가 후퇴시장이죠. 걔들은 아까 봤던 내용의 기준가를 더해 주시면 되고 기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나온다면 그렇게 푸시라는 얘기예요. 상향시장과 하향시장에서는 기준가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요. 그 다음 참고 부분의 안정시장. 안정시장은 어디에서만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한 국면입니다. 45페이지 제일 밑이죠. 박스.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소폭 상승하는 국면이더라.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 그 대상이 된다.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되는 시장이더라. 그래서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 급등, 빠져나가면 급락일 텐데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되니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실수요자들은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할까요? 아무 용도로나 이용할까요? 최고 유효한 이용. 그 내용이 되겠죠. 그럼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기존 사례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된다? 네, 신뢰할 수 있는 가격, 기준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가격을 정할 때는 사례 부동산을 무슨 시장에서 찾아내는 게 좋다? 안정시장에서 찾아내면 얘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더 정확한 가치를 뽑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위치, 종류, 규모 등이 최유효용하는 전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실수요자는 최고 유효한 이용을 합니다. 6번 경기 순환에 의해서 분류된 것은 아니지만 경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하향시장에서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 도심지의 목 좋은 점포는 가격이 유지 또는 소폭 하락이겠죠. 영향은 받긴 받죠. 근데 상향시장에서는 다른 부동산들의 가격은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네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불황에 강한 부동산 시장, 안정시장은 상향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할 수 있다. 다른 건 많이 올라가는데 얘는 상승률이 낮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이게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 다음 46페이지 5번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제 거미집 이론이 있습니다. 거미집 이론. 여러분 거미집 이론은 왜 거미집 이론이었죠? 그려봤더니 거미집을 닮았잖아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었습니다. 얘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모양의 형태가 세 가지로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한 점으로 몰리는 수렴형이 있고 퍼져나가는 발산형이 있고 한 궤도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순환형이 있었죠. 그럼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이니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니까 수요 곡선과 공 곡선의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달라지네요. 돌고 돌고 모이고 퍼져나가는 게 곡선의 기울기 정도에 따라 달랐죠. 곡선의 기울기 정도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졌죠. 그래서 모양의 유형이 이 부분의 문제의 포인트였잖아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기억이 나나 보세요.
에거먼이나 기억나시나요? 에치켈이 만들었죠. 네. 그리고 공급자는 짱구예요, 짱구가 아니에요? 공급자가 짱구죠. 제가 얘기하는 짱구란 앞통수가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라 약간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단기에 수요는 증가될 수 있나요? 이게 처음 출발이었습니다. 수요가 증가됐죠. 김치,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중국산 김치에 뭔가 나오면 그 뉴스 딱 뜨자마자 사람들이 김치를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그럼 김치를 직접 담궈서 먹기 위해 배추 수요 급증? 단기에. 그러면 배추값이 금값이 되더라. 그래서 배추 가격이 급등했는데 배추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가 없었죠.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그래서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수요 증가 시 수요가 증가돼도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공급 증가가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해서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면, 현재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면 막상 공급은 현재 이루어진다, 미래 한기 뒤에 이루어진다. 그럼 한기 뒤에는 초과 공급에 따라 드넓은 배추밭을 트랙터로 밀어버린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한다고 그랬죠. 그럼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이면 공급량이 준 건 다음 끼? 맞아요? 그럼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폭등. 그래서 가격 폭등, 가격 폭락.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을 반복하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거미집. 그래서 이게 거미집 이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죠. 일반재와 모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 시 공급이 바로 증가할 수 없는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재화에 의해서 적용하는 거다. 재화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론. 그래서 대표 주자가 농수산물 그리고 부동산이었죠.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었죠. 되시죠? 그럼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공급자는 짱구였어요. 근데 수요자는 짱구예요, 짱구가 아니에요? 짱구가 아니었어요. 짱구가 아니라는 건 현재 가격에 맞춰서 현재 수요량, 미래 가격에 맞춰서 미래 수요량을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은 한기씩 차이 발생하나요? 왜?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현재 공급량은 언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됐어요? 과거 가격에 의해서 현재 공급량이 결정된 거네요. 현재를 단기라고도 하죠. 단기. 그럼 과거는 전기네요. 현재를 금기라고도 하죠. 그 표현이 똑같이 쓰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부분을 보실게요. 개념. 1번.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중 어느 일방이 과도하게 초과한 상태가 되면 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게 된다. 에치켈이 만들었다. 그래서 뭐 옥수수, 미국에서 옥수수 파동에 의해서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는 걸 반복하는 걸 분석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랍니다. 근데 옥수수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3번에 수요에 따른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거미집 모형이 된다.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별표 하나. 이거 수요의 비탄력성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함정 파요.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전제 조건. 금기의 수요량은 금기 가격에 의존하며 미래의 공급 결정은 금기 가격에 의존한다. 이 말이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 공급은 한기씩 차이 발생.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읽혀지세요? 그 다음 2번. 금기의 공급량은, 현재 공급량은 과거 가격, 전기 가격에 의해서 의존한다. 지금 그 얘기. 동그라미 3번에 별표 둘. 공급자가 현재의 시장 가격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약에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어버리면 초과 수요 없고 초과 공급 없고 가격 폭등 폭락이 없어요. 그럼 거미집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었죠.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린다, 피한다. 피한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공급자는 짱구. 오로지 현재 가격에 의해서만 미래 공급량을 결정짓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 금기에 생산된 물량은 모두 금기에 판매되어 재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만약에 쌓아둘 수 있다라면 트랙터로 밀지 않고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라면 얘 또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금도 부과되고 그 내용.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모형의 종류. 동그라미 1번에 수렴형의 별표를 3개. 수렴형만 우리는 딱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면 나머지는 반대로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수렴형은 한 점으로 몰리니까 안정적 균형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얘가 수탄수로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수탄수를 꼭 기억해 주시는 거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얘는 무슨 형? 수렴형. 이게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다면 얘는 수렴형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죠, 지금?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탄력적일수록 기울기 작다고 그랬죠? 들어 눕죠? 완만해지죠? 그래서 얘는 공곡선의 기울기보다 작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될 건 탄력성과 기울기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죠. 얘를 꼭 기억해야 돼요. 반비례. 그런데 이때 공곡선의 기울기는 공급의 법칙에 따라 부호가 플러스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우하향 곡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얘는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상태에서 비교하면 얘가 항상 크니까 우리는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탄력성의 크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뭘 씌운다? 절대값을 기울기로 봤을 땐 씌워줘야 된다가 포인트였던 것만 안 헷갈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탄 P로 기억했었나요?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다. 단 이때는 QD와 QS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QD 앞에 2가 붙어 있으면 2로 나눠줘야 되고 3이면 3으로 나눠주고 3분의 1이면 3분의 1로 나눠줬던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P 앞에 개수가 탄력성. 이 크기만 비교해주면 된다는 게 딱 기억이 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문제를 풀었던 거죠, 우리가.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수요함수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가장 간단한 내용. 200-2P래요. 그 다음 QS는 300 플러스 3P랍니다. 이렇게 문제를 줬어요. 그럼 지금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둘을 준 거죠, 여러분. 그럼 거미집 이론을 판단해 보래요. 이 모양이 수렴형인지 순환형인지 발산형인지 판단해 보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여러분 탄력성이라고 그랬어요?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단 QD나 QS 앞의 개수가 1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얘 1인가요? 1이죠, 지금.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읽으면 되죠. 얘는 탄력성이 2고, 문제 풀 때. 얘는 3이죠. 3. 2고. 네. 이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 그럼 뭐가 더 크니까? 공급 함수가 더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수렴형의 반대죠. 발산형이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이면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랬더니 나한테는 충분히 어렵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붙여주겠죠. 뭘 붙여주냐면 얘를 3을 붙여주죠. 예를 들면. 그리고 얘를 4를 붙여줘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어렵게 나온 거죠. 나름은.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탄력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탄P죠? 탄P. 그래서 P 앞의 개수 탄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QD 앞과 QS 앞의 개수를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앞에 붙어있는 놈으로 나눠주면 되죠. 중요한 건 얘들은 볼 필요 없죠?
거미집 이론에서 이 상수들은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얘는 3분의 2. 3분의 2는 0.666. 3분의 1은 0.333. 3분의 2는 0.666. 이 정도는 외워야 된다고요. 그 다음 얘는 4로 나누면 얼마? 4분의 3이네요. 그럼 0.75. 얘가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4분의 1이 0.25잖아요, 여러분. 그럼 4분의 2는 0.5. 4분의 3은 0.75. 계산기로 3 나누기 4 하면 되죠, 여러분. 그럼 0.75죠? 지금 뭐가 더 커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잖아요. 얘 무슨 형? 발산형. 여기까지 와놓고 발산형인지 모르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이 내용.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얘를 P에 대한 함수로 줄 수도 있죠. P는 200-3QD, P는 300 플러스 2QD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죠. 함수를 줄 때. 그럼 이 문제 풀 때 당황하지 말고 마찬가지. P와 P 여러분 탄력성이죠. 얘 1이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따질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얼마로 나누고? 3으로. 그럼 얘는 이거 3이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3분의 1이죠. 얘는 2로 나누면 얼마? 2분의 1이죠. 0.5, 0.33. 얘가 더 크죠? 판단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연습. 잠깐만. 전환. 우리 시험 문제 기울기 구하는 문제가 역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게 작년도 시험 문제였어요. 작년도에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그래서 P는 300 마이너스 2QD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2QD라고 주어져 있다면 무조건 여러분 우리는 기울기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먼저 탄력성부터 무조건 구해요. 뭐부터 구하자? 탄력성을 구하세요. 탄력성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문제?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누면 돼요?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1인가요? 얘 역수가 뭐예요? 역수가 기울기라면서요. 네. 얘 뒤집으면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는 얼마예요? 2죠, 2. 실은 얘를 읽으면 되죠. 그래서 기울기. Q인가요? Q. 기구. 정말 기구하네요. 이렇게 외우면 더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구하자? 탄력성만 구해서 그걸 뒤집으면 기울기가 된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할만하시겠죠? 네,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형 종류 부분에 수렴형 부분에 별표를 3개 치시고 꼭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 부동산 경기와 거미집 이론에 1번 이는 공급의 비탄력성에 기인한다. 공급의 장기성. 동그라미 1번의 별표 하나. 동그라미 2번 거미집 이론은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에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발생한다. 그렇나요? 적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택은 시장에 대체할 것이 좀 더 많았죠. 그럼 단기의 수요가 증가해도 기존 주택의 공급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해요. 그럼 초과 수요가 많이 줄죠? 그럼 가격 폭등이 작게 이루어지고 작게 움직이겠네요. 근데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시장에서 대체할 것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쌓여져 있는 양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럼 상공의 수요가 증가하면 상공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죠. 왜냐하면 쌓여져 있는 걸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체할 것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기존에 쌓여져 있는 양이.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되는 정도가 좀 더 크고 주택보다는. 그래서 가격 폭등이 크니까 공급량의 증가도 더 크고 크게 나타난다고요. 상공은. 근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이렇게 기억했었죠. 거미집은
짱구가 아니면 안 걸리고. 그래서 공급자는 짱구여야 됐었죠. 그다음 거미집은 실제로 이렇게 발길에 걸려요? 얼굴에 턱하니 걸려요? 얼굴에 턱하니 걸리죠. 상공에 치죠. 거미집은 상공에 치잖아요. 그래서 뭐에 더 강하다? 상공에. 상공에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3번. 공급자가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공급량을 조절하면 이 모형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걸리지 않아요. 정리를 꼭 해두십시오. 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47페이지 부동산 시장론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30분 정도만 더 할게요. 30분 정도만. 그래서 10분 쉬십시오. 1시 반까지만 수업 진행할게요. 다른 지금 과목들은 다 3시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저도 뭐 3시간 하고 싶었으나 그냥 1시 30분까지 끝나는 걸로 4개로 쪼개죠 지금. 네. 좀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10분 쉬세요. 10분 쉬고 합니다.